오늘 경기들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 나올 가능성 꽤 높습니다. 특히 전환 속도 하나 때문에 승부 갈릴 경기들이 보이는데요. 3월 13일 해외 축구 핵심 5경기 지금 바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해외 축구 주요 5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전력 비교가 아니라 전술 흐름, 압박 구조, 전환 타이밍까지 경기에서 실제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진 압박 이후 공간 관리입니다. 압박이 성공하면 경기가 쉽게 풀리지만 한 번만 뚫리면 순식간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는 매치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경기에서 어떤 흐름이 승부를 가를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 vs 베티스. 먼저 이번 매치업은 그리스의 파나시나이코스와 스페인 베티스의 맞대결입니다. 표면적인 전력만 보면 베티스가 이름값에서 앞서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경기 템포와 중원 전개 방식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파나시나이코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기본적으로 포백 기반의 4-3-3-3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팀의 강점은 단순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축구가 아닙니다. 중원에서 볼의 방향을 빠르게 전환한 뒤 전방으로 찔러 넣는 전진 패스의 타이밍, 바로 이 부분이 이 팀 공격의 핵심입니다. 전방에는 이오아니디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단순한 마무리형 스트라이커라기보다 등지고 버티는 플레이와 박스 침투 타이밍이 동시에 좋은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공이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도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가면서 문전혼전 상황을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두리치치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두리치치는 단순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윙어가 아니라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연계와 마지막 패스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 선수가 중앙 쪽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 앞 공간이 흔들리고 그 순간 전방 공격수의 침투 타이밍도 훨씬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바카세타스입니다. 바카세타스는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전개축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대 압박 뒤 공간을 겨냥해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형의 미드필더입니다. 그래서 탈압박 이후 전진 템포가 느려지는 팀을 상대할 경우 중원 주도권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파나시나이코스는 홈 경기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기보다 상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찌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흐름이 살아나면 파카세타스의 전진 패스, 두리치치의 하프 스페이스 연결, 그리고 이오아니디스의 박스 침투, 이 세 장면이 하나의 공격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팀은 활동량으로 밀어붙이는 팀이 아니라 전진 패스의 타이밍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정교함으로 승부를 보는 팀입니다. 이제 원정팀 베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티스 역시 기본적인 전형은 포백 기반의 4-3-3-3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탈압박 이후 공격 전개에서 지나치게 안전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방에는 에르난데스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타이밍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팀 전체 공격 템포가 느려지면 전방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슈팅 장면보다 버티는 장면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안토니가 있습니다. 안토니는 1대1 돌파와 빠른 템포 전환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공이 전진성 있게 넘어오지 않으면 결국 터치라인 근처에서 혼자 풀어야 하는 장면이 많아집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개인의 능력은 살아있어도 공격의 날카로움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원에서는 파블로 포르날스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베티스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탈압박 이후 팩패스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진 템포가 죽는 흐름입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중원은 압박을 벗겨내는데 급급해지고 전방은 침투 타이밍을 잡기도 전에 다시 라인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동거리 변수도 존재합니다. 스페인 세비야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약 2600km 이동거리가 발생하는 원정 경기입니다. 이 일정 특성상 선수단 전체가 미세한 피로를 안고 경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베티스는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은 분명하지만 탈압박 이후 전진 템포가 끊기는 순간 공격보다 재정렬이 먼저 시작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팀입니다. 이제 이번 경기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누가 점유율을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더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며 상대 라인을 흔드느냐입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중원에서 볼의 방향 전환이 안정적이고 그 중심에는 바카세타스가 있습니다. 만약 바카세타스가 중원에서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찔러 넣기 시작한다면
두리치치의 하프스페이스 연결, 이오아니디스의 침투. 이 장면이 이어지면서 베티스 수비 라인이 빠르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베티스는 최근 경기에서 탈압박 이후 팩패스 선택이 많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은 돌고 있지만 전진이 안 되고, 전진이 안 되면 전방 자원은 고립되고, 결국 다시 뒤로 물러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게다가 장거리 이동 이후 치르는 원정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경기 내내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홈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기다릴 수 있는 팀이 훨씬 유리합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난타 전보다는 상대 템포가 한번 끊기는 순간 중원을 장악하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박스까지 이어가는 팀입니다. 특히 베티스가 탈압박 이후 다시 백패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파나시나이코스는 압박 라인을 더 편하게 끌어올리고 세컨볼 회수까지 자기 흐름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베티스가 탈압박 이후 전진 템포를 살리지 못하는 순간 파나시나이코스가 중원 장악과 전진 패스로 흐름을 틀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 슈투트가르트 vs FC 포르투. 이어서 살펴볼 경기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포르투갈 명문 FC 포르투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공격 전개 속도와 방향 전환 타이밍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슈투트가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 팀 공격의 핵심은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한쪽에서 짧게 묶은 뒤 빠르게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어 측면 우위를 만드는 패턴입니다. 쉽게 말해 한쪽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긴 뒤 순간적으로 반대편 공간을 넓혀 공격하는 구조입니다. 전방에는 운다부가 버티고 있습니다. 운다부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공격에서 크로스나 컵백이 올라오는 순간 마지막 종착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면에서는 르웰링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르웰링은 단순히 터치라인을 따라 내려가는 윙어가 아니라 안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바깥 공간을 열어주는 움직임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막힌 기준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핵심이 될 선수는 나르테위입니다. 나르테위는 중원에서 공격 전개 속도를 바꾸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공을 잡았을 때 짧게 연결할지 아니면 반대편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어줄지 이 판단이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특히 상대가 좌우 전환 대응에서 흔들리는 팀일 경우 나르테위의 존재감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도 나르테위가 빠르게 방향을 틀어주는 순간 르웰링이 넓어진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풀백 오버래핑까지 이어지면서 슈투트가르트가 측면 수적 우위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운다부는 자연스럽게 박스 안에서 더 많은 마무리 기회를 잡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슈투트가르트의 공격 구조입니다. 이 팀은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는 팀이 아닙니다. 전환 패스 이후에도 세컨드볼 회수, 박스 근처 재진입, 그리고 다시 공격 전개. 이 흐름을 통해 찬스의 질을 계속 끌어올리는 패턴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벤치 자원 활용 폭도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 강하게 몰아붙이다가도 중반 이후 교체 카드로 다시 템포를 끌어올리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국 슈투트가르트는 빠른 방향 전환, 측면 수적 우위, 그리고 교체 자원 활용까지 전술적인 흐름이 살아날 때 확실한 우위를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이제 원정팀 FC 포르투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투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팀입니다. 전방 자원들의 개별 파괴력 자체는 분명 위협적입니다. 먼저 사무 오모로디온입니다. 이 선수는 신체 조건을 활용해 박스 안에서 버티는 플레이와 마무리에서 존재감을 낼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측면에는 사인즈가 있습니다. 사인즈는 직선적인 돌파와 안쪽 침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중원에서는 베이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포르투의 경기 흐름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문제가 보입니다. 바로 좌우 스위칭 타이밍이 매끄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 공을 오래 끌다가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순간이 늦어지면 공격 템포가 끊기고 상대 수비는 다시 정렬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측면 우위를 만들 수 있었던 공격도 결국 평범한 점유로 끝나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개 속도가 느려지면 윙어와 풀백의 연계 타이밍도 어긋나고 박스 안에서는 오모로디온에게 들어가는 볼 투입 빈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인즈 역시 넓은 공간이 확보돼야 위협적인 선수인데 방향 전환이 늦어지면 이미 수비가 준비된 상태에서 1대1 돌파를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중원에서도 문제가 이어집니다. 한쪽으로 쏠린 뒤 균형을 다시 잡는 속도가 늦어지면
공격 이후 즉시 압박, 그리고 수비 전환.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한 박자씩 밀릴 수 있습니다. 결국 포르투는 개별 자원의 파괴력은 충분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좌우 전환 속도와 공격 템포 유지에서 분명한 불안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경기 내용 자체가 답답하게 끊기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경기 볼로냐 vs AS 로마. 이어서 살펴볼 경기는 세리에어 팀들 간의 맞대결, 볼로냐와 AS 로마의 경기입니다. 같은 리그 팀들끼리 만나는 경기인 만큼 이번 매치업은 전술적인 간격 싸움과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볼로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실제 경기 운영을 보면 단순한 점유 축구와는 조금 다른 팀입니다. 이 팀의 핵심은 중원에서 볼을 회수한 직후 빠르게 전방으로 찔러 넣는 전환 공격입니다. 즉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짧은 시간 안에 공격을 마무리까지 연결하려는 구조가 선명한 팀입니다. 전방에는 임모빌레가 있습니다. 임모빌레는 단순히 박스 안에서 기다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등을 치고 버텨주는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더 위협적인 장면은 순간적인 침투 이후 바로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수비 집중이 흐트러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측면에서는 로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로우는 볼을 잡았을 때 직선적인 스피드와 안쪽 침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자원입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는 첫 터치에서 바깥 공간을 열고 다음 터치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선택지가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을 먼저 막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볼로냐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프로일러입니다. 프로일러는 사실상 이 팀 전술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중원에서 세컨드볼 회수, 압박 탈출, 그리고 전진 패스 타이밍, 이 세 가지를 모두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중원의 커버가 늦어지면 프로일러의 전진 드리블이나 전진 패스 한 번으로 공격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로냐는 같은 세리에어 팀들을 상대로도 템포 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팀입니다. 중원에서 한 번 우위를 잡기 시작하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열어버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팀은 굳이 높은 점유율을 고집하기보다 상대가 올라온 뒤 비는 공간을 더 날카롭게 찌르는 축구가 훨씬 잘 맞는 팀입니다. 결국 임모빌레의 박스 침투, 로우의 측면 가속, 프로일러의 역습 시동,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볼로냐의 공격은 단 한 번의 전환으로도 치명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강점이 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이제 AS 로마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3-3-1-2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이 팀의 특징은 전방 숫자를 빠르게 붙이면서 중앙 침투와 이선 연계를 통해 박스 근처까지 밀어붙이는 공격 패턴입니다. 전방에는 퍼거슨이 있습니다. 퍼거슨은 전방에서 수비를 등지고 버텨주는 플레이와 박스 안으로 직선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다음 장면에서는 바로 뒷공간 침투로 마무리를 노리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측면에서는 엘샤라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엘샤라위는 드리블 속도를 조절하면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중원에서는 마니코네가 있습니다. 코네는 볼 운반과 압박 저항, 그리고 전진성까지 갖춘 미드필더로 경기 초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마의 경기 흐름에서 한 가지 분명한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전방 침투 이후의 구조입니다. 로마는 공격할 때 전방 숫자를 많이 올리는 팀입니다. 문제는 공격이 끊긴 직후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세컨드 라인의 커버가 늦어지면서 상대 역습에 쉽게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공격할 때는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볼을 잃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윙백과 미드필더가 동시에 전진한 뒤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면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탈취당하는 순간 수비 조직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세리에어 팀들끼리의 맞대결은 대부분 작은 간격 싸움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런데 로마는 최근 바로 그 간격 유지 부분에서 불안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방 침투의 볼륨은 좋지만 전환 수비의 첫 대응이 늦어지면 오히려 그 공격이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경기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공격이 끊긴 직후 누가 더 빠르게 구조를 다시 세우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세리에어 팀들의 경기답게 초반에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탐색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로마의 전방 침투 이후 비는 공간이 분명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앞쪽으로 숫자를 붙이는 힘은 있지만 최근에는 세컨드 라인의 커버가 늦어지면서 역습 상황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볼로냐 상대로 특히 위험합니다. 볼로냐는 프로일러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잡는 순간 곧바로 전진 드리블이나 전진 패스로 공격 방향을 앞쪽으로 돌릴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로우가 측면에서 가속을 붙이고 임모빌레가 중앙 수비 사이로 침투하면 로마의 3백은 동시에 여러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한쪽으로 좁히면 측면이 열리고 측면을 막으면 중앙 침투가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볼로냐의 역습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어느 채널을 먼저 찌를지 명확한 전환 공격이라는 점에서 더 까다롭습니다. 물론 로마도 퍼거슨, 엘샤라위, 마니코네 이 세 자원을 중심으로 전반 한두 차례는 충분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으로 올라간 뒤 중원 커버가 다시 늦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공격 한 번이 오히려 자기 수비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장면은 프로일러가 하프라인에서 전진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한 걸음이 로마 미드필더의 폭기보다 빨라지는 순간 볼로냐는 수적 우위가 아니더라도 공간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위에서 로우의 돌파, 임모빌레의 박스 침투, 이 장면이 이어지면 로마 수비 조직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로냐 입장에서는 굳이 길게 점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볼을 따낸 뒤 하프라인을 넘는 첫 패스나 첫 드리블에 공격의 무게를 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경기 구조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로마의 전방 침투 이후 생기는 공간을 볼로냐가 프로일러 중심의 역습으로 얼마나 날카롭게 공략하느냐,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경기 흐름은 볼로냐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충분한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4경기 릴 vs 아스톤 빌라. 이어서 살펴볼 경기는 프랑스의 릴과 잉글랜드 아스톤 빌라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 비교보다 후방 빌드업 안정성과 전방 압박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먼저 홈팀 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릴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전방 자원들은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감각과 문전 움직임을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나 컷백 상황에서는 충분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문제로 떠오르는 지점은 공격 완성도보다 후방에서 공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릴은 전방 공격 자원들의 개별 능력은 좋지만 그 위협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중원으로 이어지는 첫 전개가 안정적으로 풀려야 합니다. 바로 그 첫 연결 고리가 이번 경기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릴의 이선 자원들은 측면과 안쪽으로 오가며 좁은 공간에서 수비를 벗겨내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후방 전개가 막히기 시작하면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이선 자원은 활동량이 많고 연결 고리 역할을 잘 수행하는 선수입니다. 중원에서 템포를 정리하고 전방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면 등을 치고 공을 받는 장면이 많아지고 결국 전진 패스보다 안전한 선택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릴은 후방 압박에 비교적 약한 팀입니다.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첫 패스가 흔들리는 순간 전개가 풀리기보다 박스 앞 위험 지역에서 실수성 플레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은 끊기고 수비는 정렬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압박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합을 넘기더라도 세컨드볼 정리가 깔끔하지 못하면 다시 위협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릴은 전방 자원의 개별 능력은 분명하지만 이번 경기처럼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완성도가 중요한 매치업에서는 후방 전개 불안이 경기 흐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아스톤 빌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톤 빌라도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완성도입니다. 전방 공격 자원들은 수비 뒷공간을 향해 직선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동시에 전방 압박의 첫 출발점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상대 센터백이 편하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볼이 측면이나 중원 아래쪽으로 향하는 순간 곧바로 압박 각도를 좁히는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선 자원들은 압박의 두 번째 결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많이 뛰는 것이 아니라 패스 길목을 끊으면서 상대가 가장 불편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중원 자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볼 배급과 템포 조절 능력이 좋고
압박 이후 회수된 볼을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 단순히 활동량으로 밀어붙이는 팀이 아니라 어느 구간을 막고 어느 순간 전방 압박을 폭발시킬지 전술적인 그림이 비교적 명확한 팀입니다. 특히 릴처럼 후방 빌드업이 흔들릴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전방 공격진이 높은 위치에서 하이프레싱을 강하게 걸어주는 순간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릴은 위험 지역에서 패스미스를 노출하거나 급하게 걷어낸 볼을 다시 빼앗기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트피스 활용 능력도 아스톤 빌라 쪽이 조금 더 뛰어난 편입니다. 단순히 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경합 이후 흘러나온 볼까지 다시 공격 장면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스톤 빌라는 하이프레싱과 세트피스라는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활용해 상대 후방 불안을 가장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제 전체 경기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점유율 싸움보다 상대 후방의 첫 연결을 누가 먼저 흔드느냐가 핵심입니다. 릴은 전방 자원의 능력 자체는 좋지만 그 장점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중원으로 이어지는 첫 전개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후방 압박 대응이 흔들리면 빌드업은 공격이 아니라 위험 지역에서의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을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팀이 바로 아스톤 빌라입니다. 전방 공격진이 높은 위치에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첫 패스를 압박하고 이선 자원들이 패스 길목을 끊기 시작하면 릴은 자연스럽게 측면이나 뒤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밀린 뒤에도 탈압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하게 걷어낸 볼이 다시 상대에게 넘어가면서 압박이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릴은 자기 진영에서 수비와 전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전방 자원들은 점점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압박 이후 회수된 볼을 빠르게 전방으로 찔러 넣는 구조가 살아나면 굳이 긴 공격을 만들지 않아도 곧바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릴 이 박스 근처나 측면 수비 지역에서 패스미스를 내주는 순간 그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 역시 아스톤 빌라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구도입니다. 릴이 첫 번째 클리어링 이후 세컨드볼 정리에 흔들리는 장면이 나온다면 코너킥이나 프리킥 한 번이 연속적인 압박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점유율 싸움보다는 전방 압박 성공 횟수, 위험 지역 볼 탈취, 세트피스 완성도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릴 일정 시간 버티는 흐름은 만들 수 있겠지만 후방 전개 불안과 세트피스 대응 약점이 동시에 드러난다면 경기의 무게 중심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치업은 하이프레싱 강도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앞서는 아스톤 빌라 쪽 기대값이 조금 더 높은 경기로 볼 수 있습니다. 5경기 KRC 행크 vs 프라이부르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벨기에 행크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압박 이후 생기는 공간을 누가 더 날카롭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먼저 KRC 행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행크는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이 맞물릴 때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팀입니다. 이 팀 공격의 핵심은 전환 속도입니다. 전방으로 한 번 나갈 때 패스 길이가 짧고 볼을 오래 끌지 않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재정렬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에는 비부트가 있습니다. 비부트는 단순히 박스 안에서 기다리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수비수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등 뒤로 침투하며 슈팅 각을 만드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수비가 한 박자만 늦어도 곧바로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행크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스토이커스입니다. 스토이커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원입니다. 볼을 받았을 때 전진할지, 측면으로 벌릴지, 직접 안으로 파고들지, 이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수비가 반 박자만 늦어도 곧바로 위협적인 공격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헤이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헤이넨은 단순히 템포를 조절하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압박을 유도한 뒤 어느 공간이 비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전방 패스를 넣거나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행크는 상대가 전진 압박을 걸어오는 순간 오히려 더 좋은 전환 공격 장면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특히 스토이커스가 그 구간에서 침투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면 단 한 번의 전환 패턴으로도 박스 앞 숫자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공격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행크는 중원에서의 첫 연결,
빠른 전환 속도, 그리고 스토이커스의 침투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상대 수비의 늦은 리커버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제 프라이부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공을 잡고 전개할 때 조직적인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진 압박 이후 폭기 속도입니다. 전방에서는 슈완트 압박과 활동량으로 공격 활로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팀 전체 간격이 늘어지는 순간 전방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그리포가 여전히 중요한 공격 자원입니다. 그리포는 왼발킥, 창의적인 패스, 직접 슈팅,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위협 역시 뒤쪽 수비 균형이 유지될 때 더 선명하게 살아나는 공격 패턴입니다. 중원에서는 에게 슈타인이 중심을 잡습니다. 에게 슈타인은 활동량과 볼 배급 능력으로 팀 밸런스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프라이부르크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전진 압박을 강하게 걸어도 그 뒤 리커버리 속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첫 압박을 벗겨내는 순간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고 중앙과 측면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센터백 라인이 뒤로 물러나는 불안한 수비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흔들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선 압박과 뒤 라인의 거리 조절이 어긋나면 수비는 계속 반박자 늦은 상태에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박스 앞 위협도 역시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프라이부르크는 개별 선수들의 능력과 별개로 최근처럼 전진 압박 이후 폭기 타이밍이 흔들리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수비 안정감을 장담하기 어려운 팀입니다. 이제 전체 경기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공을 쥐느냐보다 누가 상대 압박 뒤 공간을 더 날카롭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헨크는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하기에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가진 팀입니다. 헤이넨이 중원에서 첫 연결을 만들고 스토이커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타이밍을 잡고 전방 공격수가 수비 라인 사이로 침투하면 공격은 순식간에 박스 근처까지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가 전진 압박을 강하게 가져오더라도 그 뒤 리커버리 속도가 늦다면 헨크는 그 한 번의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전환 공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스토이커스의 가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수비가 앞으로 튀어나온 순간 안쪽으로 파고들지, 바깥을 열어줄지, 직접 드리블로 밀고 갈지, 이 선택을 빠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비부트의 침투 움직임이 가장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등 뒤 공간을 파고들며 짧은 타이밍 안에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공격 작업에서는 충분히 볼을 잘 다룰 수 있지만 최근처럼 전진 압박 뒤 폭기가 느려지는 흐름이라면 자기들이 끌어올린 라인 뒤 공간이 오히려 더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에게 슈타인이 중원에서 균형을 잡으려 해도 여러 공간을 동시에 커버하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진 압박이 실패했을 때 누가 더 날카롭게 찌르느냐,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그 칼날은 헨크 쪽이 조금 더 날카로운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3일 해외 축구 주요 5경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경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파나시나이코스 vs 베티스, 슈투트가르트 vs 포르투, 볼로냐 vs 로마, 릴 vs 아스톤빌라, 헨크 vs 프라이부르크. 대부분 경기들이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는 전환 속도와 압박 이후 공간 활용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들 중에서 어떤 경기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